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제가 뭐 오래 산 건 아니지만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뼈저리게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그건 것 같아요. 그 순간에는 내가 왜 이런 걸 배우고 있지? 이런 것까지 알아야 돼? 했던 내용마저도 시간이 한참 지나서 깨알같이 써먹을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저는요, 이 시간이 유독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오늘도요, 완전 열심히 배울 거예요. 여러분께서는 국민라디오 임승수의 좌변기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임교주님.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업됐어요. 왜요? 캐나다에 이말단 지부가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캐나다 그것도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에드먼튼이라는 지역에. 저 처음 들어보는 지역이에요. 네, 에드먼튼. 저도 밴쿠버랑 토론토밖에 모르는데 사실 캐나다 에드먼튼에 사시는 이말단이신 안인경님께서 저희 집으로 편지를 보내셨어요. 네. 그 전에 안인경님이 국민라디오 팟빵 게시판에다가 글을 남기신 분인데 캐나다에서 이제 책을 구매하고 싶으시다고 남기셨던 분인데 그래서 이제 이메일로 저랑 이렇게 소통을 좀 하셨거든요. 그래서 교보문고에 무슨 뭐 살 수 있다더라. 근데 그 이분이 이제 저보다 좀 연배가 높으신 아주머님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굉장히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하던 중에 그냥 제가 우체국으로 보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잠깐 기다리라고 자기가 먼저 대금을 붙이겠다고. 집에 편지가 왔는데 까보니까 캐나다 달러가 들어있는 거예요.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헌금이잖아요. 저한테 보내는. 야, 임쌤. 예. 지금 돈에 그렇게 예. 정말 그렇게 쉬운 남자였군요. 그래서 임쌤을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저희 저렇게 쉬운 남자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저의 마음을 빼드시려면은 이 캐나다에 온 편지보다 더 많은 돈을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얼마면 돼? 비밀이에요. 너무 많아서. 아무튼 네. 그래서 제가 우체국에다가 이제 제 책 5권을 따로 다른 책으로 다 해가지고 보내는데 배송비만 한 6만 원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엄청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무슨 뭐 외국에 뭐 우편물을 보낼 일이 있어야 말이죠.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이제 헌금을 보내시면서 네. 같이 이렇게 카드도 와. 보내셨습니다. 이게 메이드 인 캐나다인 것 같아요 보니까.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Hi there. 이렇게 써 있어요. Hi there. 영어로 Hi there라고 써 있고요. 그 다음엔 한글로 나옵니다. 편지라고는 연애 편지도 써본 적이 없는 사람이 별일이지요. 작가님 신간이 많이 팔리길 진심으로 바라며 방송에서라도 무지한 우리를 깨워주시길 또한 바랍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서 제가 이렇게 들고 와서 읽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카드도 감사하지만 봉투 안에 들어있던 그것 정말 감사했어요. 저 쉬운 남자. 완전 매력적이에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이분이 또 놀라운 사실은 저 이말단 교주만 하시는 줄 알았더니 문희정 아나운서의 또 골수 팬이랍니다. 근데 저한테는 안 보내주셔서 돈에 책을 내세요. 그리고 저처럼 노골적으로 광고를 하세요. 그러면은 연락이 오죠. 왜냐면은 그냥 하면은 이제 세탁이 힘들잖아요. 세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책으로 세탁을 하는데 지금 세탁하실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저희는 조합원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수수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왜요? 저 아까 좀 전에 금부치 받으셨다고 제가. 그 옛날지 저 제주 MBC 있고 춘천 MBC 있을 때는. 제주 MBC 시절이군요. 네, 춘천 MBC 있을 때는 백화점 상품권이라든지, 그러니까 팬들이 돈을 모아서 흔히 아이돌들한테 조공이라고 얘기하죠. 예, 조공도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네, 그런 거 많이 받았는데. 그렇구나. 네, 뭐 많이 받아봐서요. 그렇군요. 예.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저한테도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캐나다 오면 숙식 제공하겠다. 저 진짜 사실 너무 여행이 가고 싶거든요. 문희정 아나운서도 숙식 제공한대요, 이분이. 너무 감사해서. 근데 제가 항공비가 없어요.
캐나다 가고 싶은데 항공비가 없어. 쌤이랑 저의 맹점이 그거잖아요. 예. 항공비가 없다는 거. 그래서 캐나다 교민분들이 저를 강연을 초청해 주시고 티켓을 끊어주셔야 제가 갈 수가 있습니다. 공개방송합시다. 저까지 불러주십시오. 게다가 가는 것만 끊어주시면 제가 돌아오질 못해요. 그래서 아무튼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 기분이 묘했어요. 제가 뭐 그동안 많은 책을 써오곤 했지만 이 방송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뭐 해외에서 이렇게 편지를 받는다든지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사실은 그런 마음일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데 네. 어떻게 이 감사함을 표현을 해야 할까 아마 굉장히 열심히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요? 봉투에 돈 넣으면 현행 우편물법상 위법이에요. 네, 아, 사실은. 그래요? 예. 여러분 농담이었어요. 여러분 농담입니다. 이거는 개그였습니다. 오늘에 잊어주세요. 아유 참 저렇게 순진하다니까요. 왜 닭이 막 도망가다가 자기 예. 머리만 숨기면 숨은 줄 알잖아요. 예, 예. 샘 꼭 그 닭 같아요. 아, 예. 귀여우시단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습 안 되네요. 예. 예. 광고 틀어주세요, 빨리. 아니 저 또 감동적인 사실 글이 하나 올라와가지고요. 그래요? 예, 언제나 그렇게 님께서 어제 밤에 올려주신 거예요. 미리. 예. 이 긴 글이 있네요. 네, 유명한 팟캐스트만 듣다가 다른 건 없나 해서 듣게 된 자병기였습니다. 글쓰기의 생명은 디테일이었습니다. 처음엔 개그맨 양선일 씨의 말투와 비슷한 목소리 톤, 거기에 어이없는 말들로 허탈하게 웃기는 임 선생님과 그걸 맛깔나게 살려주는 문 아나운서님 얘기를 들으면서 처음엔 내용보다 이 사람들 뭐지? 라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해서 임 선생님이 너무 궁금해서 인터넷으로 사진도 찾아보고 내가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직접 봤을까라는 후회가 일본 대지진의 쓰나미처럼 후회가 밀려왔지요. 하지만 글쓰기의 생명은 디테일 편은 제게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었답니다. 글 쓰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나는 때로는 디테일하게 때로는 목적에 맞게 때로는 상대방 눈높이에서 대화를 해봤고 설득을 해봤고 토론을 해봤는지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임 선생님과 문 아나운서님께서 삶에 있어서 대인관계에 꼭 필요한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려준 거죠. 솔직히 웬만한 건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궁금증을 해결하곤 했는데 임 선생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걸 더 자세히 듣고 싶어서 팟캐스트도 정주행 중이고 어제 글쓰기 클리닉을 구입해서 읽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가 핵심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글쓰기 클리닉을 구입해서 읽고 있는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저는 책 한 권을 보고 있지만 길게 보면 앞으로도 다른 책들도 보게 될 거고 제 주변에도 전파할 거니까 우량 고객을 확보하신 겁니다. 요것도 중요한 겁니다. 우량 고객을 확보하신 겁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국민 라디오도 감사하고 문희정 아나운서님도 좋은 프로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이런 글 한번 읽으면 저희 되게 보람 있잖아요. 이런 글을 한번 읽으면 다음번 방송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정말 그렇습니다. 왜냐면 한 권이 팔렸구나 또 이러면서 뭔가 좀 뿌듯하거든요. 저는 그 느낌이요. 가끔은 허공에 내가 하는 얘기들이 메아리처럼 그냥 훅 하고 사라지는 게 아닐까. 왜 글을 쓰시는 분들은 책은 남지만 저처럼 방송하는 사람들은 말은 날아가 버리잖아요. 지금 하드디스크에 다 저장돼 있잖아요. 지금 그런가요? 근데 이렇게 저희가 뭐라고 그쵸? 저희가 하는 얘기에 많은 것들을 또 배웠다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으면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10분이 다 돼가겠어요. 광고 빨리 트셔야 돼요. 저분 지금 본인이 할 얘기가 있는데 제가 이러고 있어서 더 해야지. 빨리 대한민국 경제사 빨리 해야죠. 오늘 주제. 광고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좌변기 지금 순위가 떨어져서 임쌤이 초조하시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네, 여러분께서는 진짜 언론 국민 라디오 임승수의 좌변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부터 대한민국 경제사를 해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예, 현금 대신 외식 상품권은 합법인가요? 예, 그랬더니 내추럴 팔레트님이 그건 합법인 걸로 압니다. 그럼 그 외식 상품권 깡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깡을 하시는? 현금이 중요하지, 현금. 외식을 왜 합니까? 그걸 현금화 시켜야지.
아유, 너무 과했다. 저 쉬운 남자를 어찌할꼬. 예. 네, 제가 지금 요즘에 책 쓰기 3회차 강연하다가 지금 수위가 폭락해가지고. 지금 심기일전하고 대한민국 경제사 지금 빠꼼하게 준비해왔습니다. 네. 기대해주세요. 내용 되게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미리 좀 봤거든요. 예. 희대의 걸작 아닙니까, 지금 분위기가. 여러분이 정말 알고자 했던 내용, 들으시면, 와, 이런 내용을 하시는 내용들이 아마 쫙 있을 겁니다. 예, 오늘은 대한민국 경제사의 첫 번째 시간인 미군정 시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미군정 시기. 우리가 이제 일본으로부터 이제 해방이 되고, 뭐라고 할까, 미군정을 한 3년 살았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의외로 이거를 좀 잊어먹거나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미국 군인들 메가더한테 한 3년 이렇게 좀 통치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 기간에 대한 얘기로는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선 그 유명한 메가더의 포고령 제1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메가더의 포고령을 1993년도에 대학교를 입학한 후에 다시 쓰는 한국 현대사라고 하는 그 책에서 처음 접했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 내용을 보고. 우리가 이제 1945년 9월에 미국이 이제 일본한테 전쟁에서 승리를 한 이후에 당시 이제 일본의 식민지였잖아요,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였던 그 조선 땅에, 그것도 남쪽에 미국이 입성을 하면서 이 메가더의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한 거예요, 이 문서를. 그 내용을 직접 제가 읽어드릴 텐데 그 내용이 무척 흉악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위키백과에 있는 전문을 제가 옮겨왔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일본 제국 군대 간에 오랫동안 속행되어 온 무력투쟁을 끝냈다. 일본 천황의 명령에 의하여 그를 대표하여 일본국 정부와 일본 대본영이 조인한 항복문서 내용에 의해 나는 여기서 메가더죠. 나의 지휘하에 있는 승리에 빛나는 군대는 금일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 영토를 점령한다. 점령했습니다. 이분들이 해방시킨 게 아니고. 조선인민의 오랫동안의 노예 상태와 적당한 시기에 조선을 해방 독립시키라는 연합국의 결심을 명심하고 조선인민은 점령 목적이 항복 문서를 이행하고 자기들이 인간적 종교적 권리를 보호함에 있다는 것을 새로이 확신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온 거는 조선인민들 결국에는 해방시키고 뭐 이럴 거라는 얘기인 거죠. 태평양 방면 미국 육군부대 총사령관인 나에게 부여된 권한에 의하여 나는 이에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과 조선 주민에 대하여 군사적 관리를 하고자 다음과 같은 점령 조건을 발표한다. 제1조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 영토와 조선 인민에 대한 통치의 전 권한은 당분간 나 메가더의 권한하에서 실시한다. 제2조 정부의 전 공공 및 명예 직원과 사용인 및 공공복지와 공공위생을 포함한 전 공공사업기관의 유급 혹은 무급 직원 및 사용인과 중요한 사업에 종사하는 기타의 모든 사람은 새로운 명령이 있을 때까지 그의 정당한 기능과 의무를 실행하고 모든 기록과 재산을 보존, 보호해야 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그동안 일제 시절에 해먹던 관리들이 그 자리에서 우선 계속 해야 된다. 뭐 이 얘기인 거죠. 제3조 모든 사람은 급속히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권한하에 발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점령 부대에 대한 모든 반항행위 혹은 공공안녕을 문란케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있을 것이다. 제4조 제군의 재산 소유 권리는 존중하겠다. 제군은 내가 명령할 때까지 제군의 정당한 직업에 종사하라. 제5조 군사적 관리를 하는 동안에는 모든 목적을 위하여서 영어가 공식 언어이다. 영어 원문과 조선어 혹은 일본어 원문 간의 해석 혹은 정의에 관하여 어떤 애매한 점이 있거나 부동한 점이 있을 때에는 영어 원문이 적용된다. 이때부터 영어 열풍이 불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6조 새로운 포고 규정 공고 지령 및 법령은 나 혹은 나의 권한하에서 발출될
발출될 것으로 제군에 대하여 요구하는 바를 지정할 것이다. 1945년 9월 9일 태평양 방면 미국 육군부대 총사령관 더글라스 맥아더. 아유, 너무 길었죠? 죄송해요. 재미도 없는 내용을 길게 읽어서. 쭉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뭔가 좀 우리한테 친근하다기보다는 굉장히 오만방자하네요. 고압적이고 네. 우리가 점령했다라고 그러고 기분 나빠요. 네, 자기가 최고라고 얘기하고 자기가 무슨 얘기하기 전까지는 그대로 우선 있으라고 그러고 예? 네. 영어를 쓰라고 자기는 다른 말 못 알아먹으니까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포고문을 저는 이거요. 네. 제군의 재산 소유 권리는 존중. 제군이요? 저희들한테 지금 이딴 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까? 게다가 제군은 내가 명령할 때까지 제군의 정당한 직업에 종사하라. 어따 대고 이따위 명령을. 사실 무슨 교과서에서 이 메가더의 포고령 제1호랑 저 북쪽에 진주했던 소련 중장이었나 치스차코프인가 그 사람이 했던 그 문서랑 비교를 해서 나열한 적이 있는데 그쪽은 막 조선인민들에게 드디어 해방이 왔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너무 고압적이잖아요. 저희는 다시 지배하는 대상이 예. 일본에서 지배하는 주체가 예. 미국으로 바뀐 것밖에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아마 포고령을 처음 들으시는 분은 좀 혼란이 있으실 거예요. 왜냐면은 그동안 우리가 이제 미군이라고 하면은 우리를 일본 제국주의 억압에서 구출한 해방군의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인천 앞바다에 가면 메가더 동상도 있고.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또 어떤 수구적인 논자는 이 포고문에 대해서 이렇게 옹호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옹호를 하냐면 여기 있는 이 점령한다라고 하는 구절에 영어 원문을 보면 occupy로 돼 있거든요. occupy, O-C-C-U-P-Y. 그렇죠. 이 occupy라고 하는 뜻이 원래 점령한다는 뜻이 맞는데 다른 뜻도 있다는 거예요. 주둔한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번역을 하면서 이제 주둔이라고 할 걸 점령으로 한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포고문 보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부분 있잖아요. 노예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을 해방 독립시키고 인간적 종교적 권리를 보호함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들도 해방군으로 온 거 아니냐라고 이제 옹호를 하는데 사실 문서 하나만 가지고 이제 그 당시 들어온 이제 주한미군 이 메가더가 어떤 성격이 있는지를 섣불리 판단하는 건 제가 보기에도 좀 성급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말은 거칠게 해도 알고 보면 좀 진국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있죠. 그런 사람들 있죠. 네. 예. 그래서 이제 메가더가 그런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말은 이렇게 거칠게 해도 사실은 우리한테 잘해주는 친구. 그럴까요? 그래서 이제 진국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제 이 메가더가 우두머리로 있는 그 미 군정 시기 1945년부터 1948년 사이에 구체적으로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당시 이 미 군정이 조선을 대하는 태도를 잘 알 수 있는 이 미 군정 법령이 있었는데 1945년 12월 6일에 제정된 법령 제33호입니다. 그 법령이 영어로 읽자면 Vesting Title to Japanese Property Within Korea. 예, 저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한글로 얘기하자면 이런 거래요. 조선 내의 일본인 재산의 권리 귀속에 관한 건 이런 내용을 다루는 법령이라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조선 안에 있었던 일본인 재산의 권리가 어떻게 이제 미군정 시기에는 어떻게 누구한테 귀속이 되느냐 이걸 이제 다룬 법령인데 이 법령 내용이 이렇습니다. 1945년 8월 9일 이후 일본 정부 기기관 또는 기국민 회사 단체 조합 기정부의 기타 단체 혹은 기정부가 조직 또는 통제하는 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전부 혹은 일부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금, 은, 백금, 통화, 증권, 예금, 채권, 유가증권 또는 본 군정청, 미군정청이죠. 군정청의 관할 내에 소재하는 기타 전 종류의 재산, 급, 기 수입에 대한 소유권은 1945년 9월 25일부로 조선군정청, 그러니까 미군정이죠. 조선군정청이 취득하고 조선군정청이 기재산 전부를 소유함.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일본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던 모든 종류의 재산은 다 누구 거다? 이제부터 미 군정 거라는 얘기입니다. 누구를 불문하고 군정청 허가 없이 기 재산에 침입 또는 점유하거나 기 재산을 이전하거나 또는 기 재산의 가치, 효용을 훼손함은 불법임. 딱 이렇게 해놨어요. 이 법률 용어라서 좀 어렵고 딱딱하긴 하지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일본 사람들 아니면 일본 정부, 일본 단체나 기관들이 소유하고 있던 모든 재산은 이제 미 군정의 소유로 귀속된다는 뜻인데, 그리고 이제 건드리면 재미없다 이거죠. 한번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로 살던 우리나라에 수많은 이제 뭐 기업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 그 기업들이나 재산의 대다수가 사실 누구 소유였겠습니까? 다 일본 제국주의, 일본 사람들 소유였겠죠. 그렇죠. 제가 어떤 이제 관련 책을 보다가 심지어는 어떤 이제 경제사 책에서는 90%가 일본인의 소유였다라는 통계까지 봤어요. 물론 이제 그게 시기마다 좀 차이가 있겠으나 가장 높은 시기에는 90%까지 갈 정도로 거의 대부분의 재산이 일본 사람의 소유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일본 사람들의 소유가 이제 어떻게 하루 아침에 이제 누구 것이 됐냐면은 미 군정 것이 된 거예요. 근데 당시 상황이 어땠냐면은 일본 사람들이 이제 미국과 전쟁에서 이제 패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선 땅에 살던 일본인들이 이제 많이 있었을 거잖아요. 이주해 와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멘붕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겠어요? 겁이 났겠죠. 자기들이 그동안 한 일이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패전국인데 이 조선 사람들이 그동안 우리한테 당했던 거를 나한테 다 해코지하면 어떠나 싶어가지고 그냥 가진 재산 같은 거 다 팽개쳐주고 그냥 급히 다 일본으로 이제 도망간 거죠. 그래서 당시 하루아침에 주인이 없어진 이제 공장들이 많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장들이 이제 어떻게 운영이 됐냐면은 거기서 일하던 조선인 노동자들이 누구 개인의 소유라고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것은. 그래서 같이 마치 협동조합처럼 공동으로 이제 노동자위원회 같은 것을 꾸려가지고 그 자신들이 일하던 일터를 공동으로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노동자 자주관리 운동이 당시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그런 분위기를 당시 있었던 신문인 해방일보라고 하는 것에 이렇게 이제 나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두 가지 이제 신문을 내용을 발췌해 왔는데 제가 읽으면은 싫어하실 것 같아요. 이제 너무 제가 많이 읽어서. 무희정 아나운서님도 이 문서를 가지고 계십니까? 네. 제가 감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있는 이 해방일보 기사 2개만 좀 부탁드릴게요. 좋은 작업원 천여 명은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동시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착취한 이윤으로 해산 수당을 요구하며 매 1인당 9원과 생활필수 배급품을 분배하였고 좋은 경성 지점을 접수하여 노동조합으로 좋은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작업을 개시하였다. 조선연탄 마포공장과 답심리 공장의 노동자 700여 명은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투쟁을 전개한 결과 이게 뭐죠? 그러게요. 조선을 뜻하는 말이겠죠. 네. 전 조선에 9개처의 공장을 가진 본사까지 접수하였으며 일방 노동조합 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작업을 개시하여 경성시 100만 주민의 연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자, 그러니까 방금 이제 읽어주신 걸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당시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 일본인들이 다 방치해놓고 간 기업들이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관리하면서 이제 운영이 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미군정 측에서 이제 작성한 보고서에도 당시 그런 분위기를 충분히 엿볼 수 있는데요. 이제 미군정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일본 항복 직후의 시기에는 커다란 혼란이 발생하였다. 8.15 직후 대부분의 공장에서 노동자위원회, 워커스 커미티가 조직되었으며 이것은 종래의 경영주를 축출하거나 그 경영주들이 자발적으로 일본으로 철수한 이후에 공장을 떠맡았다. 그러니까 이 미군정 측 보고서에서도 나오지만 대부분의 공장에서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죠. 저는 사실 되게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놀라운 게 노동자들 스스로 그 의식이 굉장히 높았구나, 수준이. 그쵸? 그리고 자발적으로 이렇게 노동조합을 결성을 해서 운영을 할 정도면은
지금과 비교해봐도 뭐 전혀 손색이 없는 예.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더 자주적이고 예. 의식이 조금 높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당시 저 같은 사람이 좀 많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빨갱이, 우리가 빨갱이라고 그런 사람들 좀 이렇게 노동자와 서민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좌익이라고 그러죠, 당시 그런 세력들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왜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만약에 미군정이 통치를 하지 않고 예. 그 당시 우리 조선인들에게 투표를 실시하는 거죠. 예. 자, 당신들이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으냐, 체제를 선택하라라는 투표를 했다면 사회주의 체제를 선택할 사람들이 7, 80%에 달할 예. 정도로 의식이 높았다고 얘기를 저거 하죠. 다음 시간에 할 얘기인데 미리 해버리시네. 그때 또 하면 되죠. 뭐. 역시 죄송해요. 무희정 아나운서는 역시 너무 아는 게 많으세요. 예. 아이쿠야. 예. 사라져 주셔야겠어요. 그럼 혼자 하실래요? 그러면 청취율이 너무 떨어질 것 같은데요? 저보다는 무희정 아나운서를 좋아하는 분이 더 많아서 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당시 미 군정 측은요, 이 노동자 자주관리 운동에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노동자 자주관리 운동의 배후에 좌익 세력이 깊게 연관되어 있다고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좌익 세력들은 노동자 이 조선반도에서 조선반도라고 하면 너 북한에서 온 거 아니야 이렇게 했지만 당시 조선이잖아요. 대한민국 없던 시절이니까 그 당시 그 조선반도에서 노동자 농민을 주체로 세워가지고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라고 이제 미군 측은 이제 판단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이제 당시 이제 미국의 생각은 그런 거였어요. 이 조선반도에서 이제 미국식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도입해가지고 여기를 미국의 영향력 하에 둬야 된다. 그렇죠. 이런 이제 의도를 많이 가지고 있었죠. 예. 근데 이 노동자 자주관리 운동은 그런 미국의 의도에 굉장히 걸림돌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각은 미국의 정치 고문이 그 미국의 국무장관에게 보낸 정세 보고서에서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주 걸쭉하게 속셈이 들어있는데 좀 거친 말들이 나오네요. 처음부터. 소련의 앞잡이들이 남한 전 지역에 걸쳐 그들의 정치 사상을 보급시키려 한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며 서울에서 발생했던 몇몇 시가 행진과 시위가 공산주의의 사주를 받았던 것임이 확인되었다. 공산주의자들은 일본인 재산에 대한 당장의 압류를 주장하고 있으며 안녕 질서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 공산주의자들이 일본인 재산들을 조선인들이 노동자들이 스스로 소유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우려를 표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당시 이제 이 폴리 대사가 트루먼 대통령에게 보낸 보고 내용도 보면요. 그런 의도, 미국의 의도가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것이 바로 조선에서 민주주의적, 자본주의적 형태의 정부 성립이 보장되기 전까지는 조선에 소재한 일본의 해외 재산, 그러니까 일본의 해외 재산이니까 조선에 있는 재산들이죠. 일본 사람이 버리고 간 재산. 그 일본의 해외 재산에 대한 미국의 소유권이나 청구권은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이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이 자본주의적 자유시장 경제 체제의 국가를 성립시키기 전까지는 꽉 틀어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좌익들이 노동자 자주관리 운동을 하고 하면서 막 자기들한테 반항을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저는 요런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추상적인 얘기들만 보다가 제가 이제 막 자료를 찾다가 이 미 군정과 노동자 자주관리 운동 사이에서 그 엄청난 갈등이 많이 일어났는데 특히 이제 월간 말지에 1989년 1월호에 실렸던 기사가 있어요. 제목이 뭐냐면 미국의 화순 탄광 노동자 학살이라고 하는 이 기사입니다. 이 기사 내용을 보면서 제가 참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심각했구나라는 것을 이제 이해하게 됐는데 그 내용 일부를 역시 이걸 제가 읽으면 너무 이제 목소리가 안 좋다고 이건 또 그런 것도 나와요. 된 것이었구만 이런 거. 이 무희정 아나운서의 어떤 그 사투리 구사 능력을 제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 좀 부탁드릴게요. 해방되니 일본 놈들 두 말 못하고 쫓겨갔제. 압박받고 살다 우리 세상 되니 만세도 부르고 좋아서 죽고 못 살았구만.
서러움 그만 당하고 우리도 좀 살아보자고 마음먹고 직장관리 자치위원회를 바로 만들었제. 근께로 우리가 탄광 주인이 된 것이었구만. 당시 화순탄광 광부였던 이봉우 씨는 자치위원회가 광부들로부터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다고 회고했다. 자치위원회의 간부였던 심상기 씨는 방대한 운영체계를 이끌었던 일본인이 일순간 없어지니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지만 10월 초부터는 정상적으로 가동됐다면서 실무 일을 거의 모두 한국 사람들이 해왔었기 때문에 금방 질서가 잡혀 오히려 일제 때보다 생산량이 더 늘어났었다고 말했다. 중략하고요. 화순인민위원회는 80% 정도, 화순탄광자치위원회는 100% 주민들의 지지를 받았지 비난자가 국민의 다수를 차지할 때라 그땐 진보 세력 세상이었던 것이요. 화순탄광을 접수한 미군은 서울에서 내려올 때 함께 데리고 온 극우 인사 임성록 씨를 일방적으로 소장으로 앉혔다. 이때는 노동자들이 이미 자치위원회를 통해 완벽하게 스스로 경영을 하고 있었고 별도로 노동조합을 결성, 단결을 과시하고 있었다. 노동자들은 미군의 처사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일본 놈들한테 내내 끌려 살아온 것도 징언디 막 가고 난께 왜 미국 놈 느그들이 뜬금없이 느닷없이 와서 또 못 살게 구냐 그랬제. 우리는 우리 가장 살게 그냥 내비두라고. 남편이 당시에 화순탄광에 근무해 그때의 사정을 잘 안다는 이양희 씨는 자치위원회나 노동조합 사람들 중에도 똑똑한 사람이 오지게 많은디 왜 하필이면 생판 모른 외지 사람을 소장이랍시고 앉히는지 미국 속판을 모르겠습디다. 그 당시 광부들의 반발 이유를 대변했다. 예. 방금 이제 문희정 아나운서께서 내용을 읽어주셨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당시 이 화순탄광 같은 경우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노동자들이 자치적으로 잘 운영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일제시대보다 생산량이 더 늘어날 정도로 잘 돌아가고 있었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법령 있잖아요. 미군정 제33호 법령인가 그거에 근거해서 이제 미군정에서 자신들의 관리인을 이제 파견을 했는데 생판 모르는 외지인을 갖다가 보내놓고 관리인이랍시고 이제 앉혀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서로 간에 충돌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양측의 갈등이 당시 안타깝게도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당시 이 탄광 노동자들은 좌익 계열이 주도하는 8.15 해방 1주년 기념행사에 참가하려고 광주로 이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 이제 미군이 이 행사, 아까 얘기했던 그 좌익 계열이 주도하는 해방 1주년 기념 행사를 불법 집회로 이제 규정을 하고 극심하게 이제 탄압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총까지 발사하고 총검으로 이제 막 그 노동자들을 찌른 거죠. 이 해방 후 4년간의 국내외 중요 일지라고 하는 그 책이 있어요. 돌베개 출판사에서 1986년에 복간된 책이고 원래는 민주조선사라고 하는 곳에서 1949년에 발행한 책인데 그게 이제 제가 그 자료 관련된 건 이제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미군은 총을 발사하고 칼로 찌르고 글자 그대로 아비규환의 생지옥을 연출하였다. 일순이 지나간 다음 피로 물들인 국토는 마치 전장과 같았다. 즉사한 수가 30여 명, 부상자가 500여 명. 이라고 이렇게 당시 참상을 기록하고 있었는데요. 말 그대로 참사네요. 참사. 그렇죠. 예. 이 일이 있은 후 이제 미군 측은 이 행사에 참가한 사람들의 뒷조사를 하고 그 핵심 노조 간부들을 이제 체포를 하게 되는데 또 이 과정에서 또 그 광부들이랑 충돌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또 인명피해가 납니다. 그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요. 그 과정이 또 월간 말지 아까 말씀드린 그 기사에 또 자세히 나옵니다. 이번에 이제 제가 한번 자투리 능력을 또 한번 제가 문희정 아나운서보다 더 껄쭉할 것 같아요, 왠지. 네, 저를 한번 능가해 보시죠. 예. 어렵다. 그러니까 다른 찝차들은 다 나자빠져 있고 미군들이 탄 두어대의 차가 부렁부렁하고 있는 앞길을 수백 명이 펄짱을 끼고 에쌰 하면서 막고 있었잖아. 갑자기 땅땅땅 총소리가 나면서 미군이 그냥 차로 사람을 밀어붙입디다. 바로 내 앞에서 한 사람이 총에 맞아 딱 꼬부라 죽는 뒤 경황이 없어 그 송장을 질끔 밟고 훌떡 넘어갔더라. 정신을 차려 둘러보니 미군들은 사람들을 깔아뭉개놓고 도망가고 없고
동네 사람들이 한 개구리 소리를 내며 웁디다. 그때 대여섯 명이 죽었제라. 차를 이용한 학살이 현장에 있었던 이요순 할머니와 기자는 42년 전 광부들이 쓰러져간 거리로 가보았다. 화순군 동면 동암사택 앞길이었다. 여그 길가에다 송장을 늘비하니 눕혀놨는디 행여 우리 영감 끼었는지 요놈도 뒤세보고 저놈도 벌떡 뒤세보고 그랬잖아. 근데 웜에 칭하던 거 미군 차가 얼굴이로 지나가 버려서 코가 납작 얼굴이 납작 참 요상케 생겨버렸습니다. 능주가 고향이라는 사람도 끼어 있었잖아. 다 이렇게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게 무슨 그 5.18 광주 얘기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진짜 뭐라고 해야 될까, 진짜. 그러니까 이런 일이 지금 만약 있다면은, 우리 박근혜 정부가 우리 사람들한테 이런 일을 했다면 제가 보기엔 바로 혁명이 일어납니다. 근데 미군정이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당시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일본 제국주의가 나가고 우리 세상이 왔다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열심히 일하고는 일터에다가 생판 모르는 사람을 갖다가 던져놓고는 그 사람들이 자기들 이제 막 못살게 구는 거예요. 일본 시절처럼. 이렇게 화순 탄광 사례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노동자 자주관리운동 측과 미군정 측이 크고 작은 충돌이 계속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강압적으로 미군정에 귀속된 회사들은 자연스럽게 주로 미군정 말을 잘 듣는 친미적인 사람들이 관리인으로 들어앉았죠. 예. 이들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제 미군의 통역관이라든지 아니면은 친일 경력이 뚜렷한 매국노들. 얘들이 이제 친일을 하다가 보니까 친일을 하니까 이제 그 자기 어떤 가남이 있으니까 친미하기도 참 편하잖아요. 그렇죠. 이쪽 똥꼬 빨아주다가 저쪽 똥꼬도 뭐 빨아주는 게 뭐 어렵다고. 예?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매국노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미군정이 발급한 서류 쪼가리 하나 들고 와가지고는 하루아침에 이제 관리인이 된 거예요. 당연히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근데 이 미군 측이 임명한 관리인들이 또 그렇다고 공장을 제대로 관리했느냐 하면은 그렇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부정 축제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대요. 그건 미군 측 자신들도 인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미군정 측이 남긴 기록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조선인 관리인들은 훈련, 경험이나 능력에 관계없이 공장을 인수하였다. 똥꼬 잘 빠는 놈들이 간 거지. 쉽게 얘기하면 능력 상관없이. 응? 봉급도 매우 낮았으며 관리인들로 하여금 정직하게 일하고 능률적으로 공장을 가동토록 할 다른 유인도 거의 없었다. 관리인들은 기존의 시설과 장비를 유지하지도 않았고 부품을 대체하지도 않았으며 기존의 많은 재고를 흐트러버렸다. 많은 관리인들은 도둑질을 하고 원료, 기계, 완제품을 팔아치웠다. 많은 경우에 관리인들은 회사 공금을 써서 조선인 관리를 질펀하게 접대하고 자신들을 위한 특혜나 양보를 얻어내려고 하였다. 지금이랑 똑같네요. 왜냐하면 지금 그러고 있는 놈들의 선조가 이 사람들이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정말 이 친이라던 놈들이 친미하면서 그 사람들이 사회 기득권층으로 여전히 계속 해먹고 있다 보니까 참 아직까지도 뭐 박정희 대통령도 잘 알다시피 뭐 나중에 다루겠지만 뭐 알아주던 친일파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여기 보니까 그 광우병 백신이라고 하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이 메가더 포고령을 다 올려놓으셨네요. 네. 댓글로. 네. 그리고 사진에 고구마 삶아 간식용으로 말리는 중. 이런 걸 올리시면 어떡합니까? 배고파 죽겠는데. 먹고 싶잖아요. 또, 하여튼 이 친일파 문제가 너무, 여기 제가 사투리 저 잘했다는 것 같아요. 임쌤 사투리에 웃다가 내용이 슬퍼서 울어요. 제가 웃겼다 울렸다 했네요. 예, 한겨레 20일 기사도 있고. 아무튼 참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우리 해방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해방이었는지 아니면은 우리를 못 살게 구는 저 윗대가리 놈들이 바뀌는 건지 참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건 이렇게 미 군정이 일본인 재산을 접수해가지고 관리인을 세우는 조치는
오래가는 조치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미군정도 45년부터 48년까지 이제 3년 정도였던 거고, 그래서 향후에 어떤 정책을 폈냐면은 이 귀속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인의 재산이었다가 미 군정으로 귀속된 재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조금 다른 말로 적산이라는 표현도 하더라고요. 적국의 재산이다 해서 적산. 네, 적산. 그래서 적산 불화라고도 이제 그런 얘기는 적산을 누구한테 불화했다. 여기 나오는 이 귀속재산 불화 정책을 펴는데 이 정책이 뭐냐면은 한마디로 이제 일본 재산이었다가 미 군정에 귀속돼 가지고 그동안 미 군정이 파견한 관리인에 의해서 잠정적으로 관리되던 이 재산을 이제는 이제 미 군정이 통치를 그만두면서 조선 사람들한테 불화하는 거죠. 나눠주는 걸 쉽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이제 1947년 7월부터 시작된 이 귀속재산 불화 정책이요. 미군정이 끝나고 들어선 이승만 정부 시절까지 계속 이어졌는데 이승만 정부 시절에 제정된 귀속재산 처리법 시행령 제10조를 살펴보면 이 귀속재산을 조선 사람들한테 그 당시 이제 대한민국이겠네.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불화를 할 때 어떤 사람들한테 무슨 기준으로 불화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재밌어요.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법적이며 또 재밌는 용어가 나와요. 사상이 온건하고 운영 능력이 있는 선량한 자로서 귀속재산을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자의 순위는 아래와 같다. 1. 기업체 주식 및 지분에 있어서는 제1순위가 이제 누구냐? 임차인 및 관리인. 그리고 2순위는 당해 기업체의 주주, 사원, 조합원 및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조합원. 그리고 그 다음은 농지를 매수당한 자의 순위로 한다. 단 주주, 사원, 조합원은 단기 4278년 8월 9일 이전부터 당해 기업체의 주주, 사원, 조합원이어야 한다. 가장 먼저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은 임차인 및 관리인. 바로 미군정들이 관리하라고 파견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할 경우 그 뒤에 나오는 뭐 기업체의 주주나 사원, 조합원 이런 사람들보다 더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한테까지 못 가겠는데요. 그렇죠. 게다가 앞쪽에 나왔던 그 재밌는 그 제한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사상이 온건하고. 사상이 온건한 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요. 문희정 아나운서가 보시기에 제 사상은 어떻습니까? 사상이요? 건전하시지 않나요? 그렇죠. 저는 사상이 건전하고 온전하다고 하는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을 또 어떤 분은 국정원에 신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준이라고 하는 거, 국정원, 제가 지금 이 방송을 하고 있는 이유가 어떻게 하게 됐어요? 국정원에 신고당한 걸 인연으로 한번 출연했다가 너무 웃기니까 사람이, 얘 웃긴데?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국민 라디오 분들이 픽업한 거 아닙니까? 김용민 PD가. 김용민 PD가 픽업한 거예요, 그래서? 네, 임승구 선생님, 정말 방송 재밌게 하실 것 같다고. 그래요? 네. 문희정 아나운서는 그때 전 못 들었어요. 추천을 사실은. 들으시고는 어떤 느낌이었어요? 김용민이 낙하산 꽂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아니면 진행자들은 다 김용민 PD가 추천을 하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김용민 PD가 PD로서 천재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그리고 인력 운영에 있어서 정말 탁월한 안목을 가졌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문희정 아나운서는 김용민 라인인 거예요, 여기서? 저희는 라인 같은 거 없습니다. 라인 없어요? 근데 저는 김용민 PD가 PD로서의 능력을 굉장히 있다고 생각하고 인정하기 때문에 김용민 PD가 추천하는 사람들은 다 정말로 괜찮은 사람들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민 PD께서 추천하신 분들이 방송을 하면 그렇게 반응이 좋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맞아요. 실제 그런 거예요? 실제로요. 왜냐하면 그 똑똑한 12시 진행하는 퀴즈 테리우스 정영진 씨도 김용민 PD가 추천을 했거든요. 지금 그 국민 라디오의 유일한 예능이잖아요. 예능 방송도 있어요? 예. 몰랐네. 김용민 PD랑 두 분이서 아주 불륜 퀴즈 진행하면서. 불륜 퀴즈요? 예. 세상에 그거 뭐지 한번 들어봐야겠는데. 예, 두 분이 쿵짝이 아주 잘 맞습니다. 두 분이 남자 여자예요? 남자입니다. 근데 뭔 불륜이에요? 그 퀴즈가 불륜 내용과 관련된. 퀴즈가 불륜 내용이에요? 예, 순전히 불륜 내용과 관련된 퀴즈만. 재밌겠다.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저는 사상이 온건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를 사상이 온건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얼마나 규정이 모호해요. 이게 웃긴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빨갱이 새끼는 빼놓겠다 이 얘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죠? 그 당시 그 사람들 생각으로 얘기하면은. 예? 그래서
이런 어떤 법을 이렇게 만들어 놔 버리다 보니까 당연히 미 군정에서 임명했던 관리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불화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것은 이제 나중에 제가 좀 이승만 시절 얘기를 하게 되면 더 자세히 얘기를 할 텐데요. 그래서 어떤 이런 과정을 통해 미 군정은 철저하게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사람들한테 일본 사람들의 재산을 넘겨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사실 이 귀속재산 불화가 미 군정기 때보다는 미 군정기가 끝나고 나서 이승만 정부가 들어선 뒤에 오히려 더 본격적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실제 통계를 보면은 미 군정기에는 전체 귀속 기업,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일본 사람들의 기업이었다가 미군정 소속이 됐던 그 귀속 기업들의 숫자의 한 10%에서 20% 정도만이 불화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좀 큼직큼직하고 중요한 기업들이 아니라 쬐깐한 것들 있죠. 소규모 기업들이 대상이었고, 그나마 이런 불화조차도 미군정 시기가 거의 끝나가는 1948년 7월 이후에야 실행됐대요. 이제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미군 입장에서는 아까도 나왔잖아요. 최대한 끝까지 우리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노동자 자주관리 운동 같은 게 못 일어나게 늦춰야 된다. 그래서 이제 자신들이 직접 최대한 관리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당시 1949년 국회 속기록에는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전진한 국회의원이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다고 남겨져 있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이분이 이 귀속재산을 어떻게 처분하느냐 하는 이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발전하는 데에서 정치 문제, 경제 문제, 치안, 사회 여러 가지 방면의 그 결정적인 성격을 규정해 주는 것으로 압니다. 만약 앞으로 대한민국이 새로운 자본주의 국가로 나갈 것인가, 아니면 혹 사회주의 국가로 나갈 것인가, 그렇지도 않으면 혹 계급 대립이 없고 완전히 민중이 협동해서 나가는 소위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의한 국가가 될 것인가 하는 이 대한민국이 앞으로의 국가 성격을 규정할 수 있는 과제올시다. 왜 그러냐면 제가 철학 강의를 했을 때 아마 자본론 강의할 때도 그렇고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역사적으로 어떤 한 사회의 지배계급은 그 사회의 부가 창출되는 그 생산수단을 틀어지고 있는 계급이었다라고 혹시 첫 시간에 말씀하셨죠. 첫 시간에 했었나요? 예, 사회를 이렇게 봉건사회, 노이즈 사회 이런 거 얘기해 주시면서. 어떻게 그걸 다 기억하세요? 신기하다 진짜. 가끔 보면 제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아니, 첫 시간이면 이게 벌써 지금 아니, 20몇 번 한 것 같은데 첫 회째 한 걸. 그 시간에 그 강의가요, 정말 많은 분들이, 와, 새롭다, 너무 재밌다, 이러고 열광했던 그 강의잖아요. 그래요? 네. 그런데 이 책 쓰기 강의는 왜 그럴까요? 저번 주가 드디어 제가 100위권 밑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면 또 이제 몇몇 분들이 그 얘기를 할 겁니다. 네가 계속 책이나 팔아대니까 그렇지, 이놈아. 에? 어떡해요? 먹고 살려면. 여러분이 그럼 나한테 후원금 한 달에 10,000원씩 넣어주시던가. 헌금 안 주잖아요. 그럼 책이라도 팔아야지. 책팔이 소년이. 내가 박수까지 쳤네. 내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이거 방송 후기 보다가 어떤 분이 나를 성냥팔이 소녀에 비유하시더라고요. 임승수가 요즘에 어떤 분이 나보고 이 사회주의에 굉장히 경도돼 있다 하면서 자기한테 강의를 3시간만 들으면 네. 자본주의자로 바꿔주겠다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댓글에 달아서 뭔 소리냐고, 요즘 임승수야말로 자본주의를 최선봉에서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보다도 처절하고 정말 전형적인 자본주의적 인간형 아닙니까? 본인이 그쵸. 강의한. 처절하고 구질구질하게 지금 책을 팔고 있는데, 예? 저 사람한테 1시간만 그 홍보를 들어도 최고의 자본주의자가 될 지경이다 이러면서 그 성냥팔이 소녀 이후 최고로 불쌍한 책팔이 소년이 지금 임승수다. 내가 그거 봤어요. 내가 지금 그거 추적하려고 그랬어요. 그거 IP 추적. 정말. 제가 그렇게 불쌍합니까?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희정 아나운서님? 책팔이 소년에 대해서. 저는 저렇게 뭔가 팔 거라도 있는 선생님이 부럽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어서 뭐 없어요. 목소리를 파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요. 예. 이 회사에 제가 붙어 있는 한 팔 수 있는 거지. 예. 저는 이 조직에서 떨궈져 나가는 순간 팔 수가 없어요. 누가 사주는 사람도 없고. 예. 혹시 성우 쪽은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제가 예전에요. 네. 아나운서 시험 하도 떨어지니까 성우 시험을 보러 갔어요. 아나운서 시험 많이 떨어졌어요?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죠. 아유, 수십 군데 떨어졌습니다. 성우 연습도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목소리 예쁘다는 소리를 들어서 그때는 진짜인 줄 알고 보러 갔는데, 네. 여러분, 본인의 길이 아니면 쳐다보지도 말아야 됩니다. 제가 시험을 보러 갔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시험을 보러 갔는데 그분들은 네. 진짜 어릴 때부터 성우를 꿈꾸고 오랫동안 준비해온 분들이잖아요. 네.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나운서 연습을 해왔던 분들과 또 다르다. 차원이 다릅니다. 그분들은 그럼 목소리로 연기를 잘하시는 건가요? 소설책을 어떤 분이 연습하는 셈 치고 소설책을 읽는데 제가 네. 저는 뭐 연습이고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그 얘기에 푹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시험 보러 온 사람 연습하는 거 보면서 푹 빠져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제가 정말 죄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급한 나머지 남의 밥그릇을 되도 않는 주제에 넘박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고 저 나왔어요. 진짜로. 그러면서 그다음부터는 절대로 제가 준비한 것 이외에 다른 자리, 내가 급하다고 취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저 예전에 기자 제의를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하도 취업이 안 되니까 저희 교수님이 어떻게 기자를 해볼래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제의가 들어왔었는데 제가 만약에 그 자리를 끼어차게 되면은 오랫동안 기자의 꿈을 꿨던 사람의 자리를 하나 빼앗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내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지금. 근데 그거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누군가가 열심히 준비해서 가려는 그 자리를 그렇게 쉽게 뺏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나운서에 목숨을 걸고 몇 년 동안 준비했잖아요. 근데 너무나 쉽게 아빠 백 믿고 엄마 백 믿고 집안 백으로 들어온 아이들 싫습니다. 너무 안이하게 사시는데요? 저요? 네. 그런가요? 저는 남의 책을 안 사더라도 제 책은 사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먹고 사는데 너무 안이하세요. 너무 착하게 사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는 그 원칙은 끝까지 지키면서 살고 싶어요. 힘들어도. 네. 애가 없어서 그래요. 아직. 애 생겨봐. 원칙이고 나발이고 없어요. 무조건 바짝 벌어야지. 여러분 책파리 소년이라고 욕 먹어도 좋아요. 에? 제발 좀 부탁드려요. 지금 내용을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시다시피 여러분 한 사회의 경제적 권력을 가진 사람은 그 사회의 생산 수단을 틀어진 계급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노예제 사회에서 노예 주인들이 그 사회의 지배 계급이었던 이유는 토지나 노예 같은 생산의 필수적 요소들을 그 사람들이 소유했기 때문이고, 봉건제 사회를 보면은 지주 계급이 이제 그 사회의 주인된 계급이었잖아요. 그런 이유는 그 당시 봉건 사회에서 생산의 핵심인 토지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본주의 사회에서 권력을 지닌 사람들이란 건 누구냐? 노동자는 아니죠, 여러분? 기업이나 공장을 소유한 자본가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미 군정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한테 공장이나 이 생산 수단을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우리 사회의 경제 권력을 가진 지배 계급으로 키워낸 것이 바로 이 적산불화, 귀속재산 불화를 통해서 미 군정이 만들어낸 사회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은 다 여기서 배제되고 오히려 이제 친일파들이 살아남고 경제적인 부까지도 떠안게 되는 과정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 사실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끔은 너무 힘들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세상은 착하게 사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냉혹한 겁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만약에 정말 그런 세상이라면요, 저는 온통 그렇게 자기 이득밖에 모르는 사람들로 넘쳐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거든요? 결국 그렇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버티게 한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아닌 원칙을 지키면서 선량하게 산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킨 겁니다. 그렇긴 한데. 저는 그거 믿습니다. 그리고, 그거 믿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겁니다. 우리나라 독립투사들의 후손들도 너무 어렵게 사시잖아요. 그런 부분이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사실은. 나라를 좀 근본적으로 좀 엎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무지하면 그런 걸 뭘 바꿔야 되는지조차 모르니까. 대한민국 경제사 오늘 좀 괜찮았나요? 너무 많이 읽어서 좀 별로였나? 완전 재밌었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다운로드 3만 부탁드려요, 여러분. 네, 임승수 선생님, 오늘도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예.